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4일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TV를 보시거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그 내용만 확실히 좀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11시부터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들어와서 착석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혼자 낭독을 했습니다. 원래 좀 예상하기로는 반대 의견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낭독하고 최종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이 권한을 주문을 낭독하지 않겠냐 했는데 혼자서만 약 30분 정도 한 20여 분에 걸쳐서 혼자서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여러 절차적 문제 또 본안 판단에서도 읽어 내려가면서 이건 인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 과정에서 그리고 좀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절차적 문제, 쟁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거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른바 통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문형배 헌재소장이 대행한 헌재 재판관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에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적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절차적 쟁점이 뭐냐면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를 하게 해야 하는데 법사위 조사가 없이 바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그걸 헌재로 보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사위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법사위 회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탄핵소추 의결,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걸 첫 번째 투표한 데에 대해서 투표 불성립이라고 해서 아예 가부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일부는 이게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회기에서는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없다. 부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 418회기 임시회의 이루어졌고 두 번째 탄핵안은 419회 즉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했고 첫 번째 그 투표에 대해서도 투표 불성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결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였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판에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의 그 이익이 심판에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단기간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진행되는 심판의 이익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상당히 큰 쟁점 중에 하나였죠. 이른바 내란죄를 탄핵소추 의결선이 있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철회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성낙인 교수, 허영 교수 이런 분들도 지적했고
또 저를 포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란죄 부분을 수정했다는 게 헌재의 의견이고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만을 철회하고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절차를 예를 들어서 다시 재의결을 국회에서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었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헌재에서는 이것이 내란죄 철회에 해당하지 않고 법조문을 철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내란죄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했으면 그때는 탄핵소추 의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은 그냥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절차적 쟁점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각하 의견도 아니고 기각 의견도 아니고 즉 반대 의견이 아니고 좀 뭐 보충 의견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문영배 대행이 좀 덧붙였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건 뭐 현재 그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관계가 없고 다음에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충 의견이니까 전체 의견에는 뭐 영향이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증거 법칙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는 게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 보충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지적했었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검사의 그를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반론이랄까요? 어쨌든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검사의 서류를 쓸 수 있다. 증거 법칙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또 다른 심판 절차에서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다는 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뭐 그런 보충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야 절차적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다 이제 내놨고요. 이것들은 이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봤으니까 이제 바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안 판단에서 소추 사유를 보는 것이는데 비상계엄 선포의 이제 실체적 요건, 즉 우리가 이제 많이 다 아시는 바대로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충족이 되어서 요건이 되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본 거겠죠. 피청구인 측,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계속해서 탄핵 소추안을 뭐 발의하고 뭐 선포 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30번이 발의됐다고 얘기하죠. 그 13번이 지금 탄핵 소추 탄핵 심판으로 넘어갔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탄핵 소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또 일방적으로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고 또 예산 삭감을 시도함으로써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었다. 그게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런 요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 탄핵 소추, 뭐 입법, 예산안 심의 이런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에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 이런 문제들은 일종의 권한 남용이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런 비상대권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국회가 이 문제도 일축해서 피청구인의 주장, 즉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선관위 서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문 대통령 측에서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피청구인 측에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여러 차례 보안 정보를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런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회의 권한 행사 또는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병력으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계엄 선포를 즉 병력으로서 어떤 비상 상황을 해소해야 될 정도의 그런 요건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고성 계엄이다 또는 호소성 계엄이다 이런 그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계엄 선포가 이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즉 비상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즉 한마디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국무총리 또 9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이런 불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군경을 동원했다 하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여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진술을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진실이 뭐 이른바 오염되었다든지 뭐 조작되었다든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확인한 것은 그야말로 안에 있는 요원, 인원을 밖으로 좀 빼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전임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헌재에서는 그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포고령 발령, 포고령을 발령하긴 했지만 아무런 그런 포고령에 의한 그런 무슨 행사, 권력 행사가 없었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그 주장이 있었는데 포고령을 통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계엄 해제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위반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뭐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그런 설시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어쨌든 중앙선관위에 대한, 그러나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영장 없이 하지 않았냐 하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그런 의견도 또 있었고요. 또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했다는 게 이제 홍장원 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나왔었죠. 뭐 체포를 한 게 아니고 체포를 하기 위한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또 뭐 현직 판사 이런 사람들의 그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 것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사실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남겼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술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헌재는 그걸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진술과 증언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이제 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진술과 증언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법을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려면 어떤 게 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요건이죠. 노무현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요건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한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회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한 후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따라서 뭐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것도 있고요. 병력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또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이런 것들은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국가 원리 이런 것들을 기본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심각한 민주공화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 주장한 국회의 권한 남용, 일방적인 입법 활동, 그리고 뭐 탄핵 소추 의결, 계속된 탄핵 소추 의결,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대통령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듯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대통령의 좀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것은 피청구인의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이러면서 상당 부분 그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 해소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 타협을 통해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를 국회가 이와 같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한마디 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조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취임 때부터 2년 후 2024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얘기하죠.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피청구인이 즉 대통령 측이 정부 여당이 정치적 기회를 가졌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또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유현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시민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거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즉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는 반면에 또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이 있는 거겠죠. 혼란이 뜰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형량해 봤을 때 결국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으로서 초래되는 혼란을 정당화할 정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시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22분 걸린 비교적 짧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예상이 있는 것처럼 뭐 있었던 것처럼 뭐 5대 3이라든지 뭐 4대 4라든지 심지어는 뭐 5대 3으로 각하된다. 이런 여러 의견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8대 0으로 완전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주문을 선고함으로써 끝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절차적 쟁점에서 약간의 뭐 보충 의견만 있었을 뿐이지 이와 같은 그 주문에는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측처럼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5대 3 인용 의견이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교착 상태에 있었으므로 8명 인용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지 시간을 좀 소비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부 의견처럼 8대 0 인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을 좀 취합하느라고 좀 조정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좀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8대 0으로 11시 22분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정치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뭐 완전히 정치적 결정이라 또 안타깝고 참담하다. 뭐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뭐 그러나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고요. 판례 판결문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당에서 결정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앞으로 대통합을 통해서 국민을 함께 하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았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또 앞으로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도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한덕수 대행도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파면이 기정사실화됐고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대통령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뭐 내란죄에 계속해서 뭐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8대0 만장일치, 뭐 전원일치보다는 여러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도 또 많이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8대0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곧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는 게 우리 헌법 절차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또 곧바로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또 계엄이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로 가서 바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고 변론 과정을 거쳤고 이제 111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그런 어떤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뭐 거리에 나가서 일부 지금 보니까 뭐 유튜버 일부는 또 이걸 받을 수 없 정치적 결정이다. 뭐 국민의 힘으로 뭐 뒤엎어라 이런 좀 선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많은 그 절차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 잘 작동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별개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야말로 이제 뭐 이어지는 헌법 절차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을 뒤엎어야 한다거나 불복해야 한다거나 거리로 나와야 한다거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게 간단히 요즘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전국 상황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예상해볼 때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